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들 관리계획에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구역이란 말이 나왔죠. 한번 보실래요? 관리계획은 구체적 계획인데 어떤 구체적 내용이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변경을 한답니다. 그럼 용도지역이란 말이 뭐냐? 용도지구란 말이 뭐냐? 용도구역이란 말이 뭔지 배워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공인중개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말 자체가 좀 어렵게 와닿을 수도 있어요. 어렵게 와닿을 수 있는데 법조문에서 이야기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지는 마시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용도지역이라 하면 토지영이나 건물의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무엇 때문에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간에 중복이 되지 않게 뭐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계획입니다.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용도지역을 배우고 나면 무슨 말이 나올 거냐면 용도지구란 말이 나올 겁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또 뭐가 나올 거냐면 용도구역이란 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감각을 좀 익힌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시면 이런 말을 써요. 그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쓰죠. 그 용도지역이란 말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인데 용도란 말로 같이 쓰죠. 자, 풀어볼게요. 명사가 두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용도란 말하고 지역이란 말하고 잘라버리면 되죠. 용도란 말은 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뭔가를 쓴다 이 말, 쓰임새입니다. 쓰임새. 쓰는데 뭐를 쓰냐면요. 지역을 쓰면 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고 지구를 쓰면 용도 지구라고 씁니다. 구역을 쓰면 용도 구역이라고 쓰죠. 그러면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많이 쓰죠, 우리 그죠? 지역, 지구, 구역.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먼저 구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은 셋 다 뭘 대상으로 합니까? 그죠? 당연히 토지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어떤 토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지구나 어떤 구역을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어서 쓰는 것을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데 어디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은 관리계획 파트에 있죠. 그죠? 관리계획은 어디에서 만들어진 계획입니까? 관할이죠. 그러니까 어디 토지를 대상으로 하냐면 관할에 있는 토지를 관할, 서울에 있는, 대구에 있는, 광주에 있는 토지를 용도별로 나눠서 쓰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면 되겠죠. 자, 질문. 여러분, 어떤 지역, 어떤 지구, 어떤 구역이라는 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걸 명확하게 칼로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여기까지는 지역, 여기까지는 지구, 여기는 구역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죠? 근데 느낌적으로 봤을 때 지역하고 지구하고 구역 중에서 어디가 여러분 가장 넓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역, 지구, 구역 중에서. 그렇죠. 지역이죠. 그래서 지역은 관할에 있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의 토지를 용도별로 쓰기 위해서 지역으로 나눈 것을 말해요. 나눈 거.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불러요. 용도대로 쓰기 위해서 나누는데 쓴다란 말은 한 개도 안 중요하죠.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나눴느냐라고 했을 때 그 용도의 쓰임새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법조문에 용도지역을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토지를 관내에 있는 토지 전부를 나누었느냐라고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쓴다는 말이 법조문에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말은요, 법조문에서 이야기하는 개념들을 읽으면 만 번을 읽어도 그 개념이 손에 딱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잡으려고 그러면 논문을 봐야 되는데 용도 지역이란 말을 처음에 만들 때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만들었느냐라고 할 때 그 쓰임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 쓰임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생활권입니다. 생활권.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각각에 맞는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국토를, 관할의 토지를 용도별로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분류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분류를 법에서 사용도 구지역으로 먼저 나눕니다. 이 네 가지 용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용도 지역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가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전부 다 끝이 지역이란 말로 끝나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해서 크게 네 가지 용도 지역으로 먼저 나누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용도의 끝이냐? 아닙니다. 이 네 가지 용도 지역은요, 도시는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줄여가지고 주상공동이라 불러요. 그래서 네 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누고, 관리지역이 다시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총 몇 개가 나오냐면요, 크게 나누면 네 가지 용도로 나누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시지역은 다시 네 개로 나누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도 세 개로 나누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럼 몇 개 되냐면요, 하나, 둘, 셋, 넷, 관리지역 세 개, 다섯, 여섯, 일곱. 그 다음에 농림은 분류가 안 돼요. 여덟,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아홉.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누면 4용도. 그리고 이걸 4용도를 다시 나누면 9가지 지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4용도 9지역으로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크게 나눈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이 넷 중에 하나에 여러분들이 거주하겠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는지.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반면에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면에 농림지역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면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요, 다시 나눠진다고 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글자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의미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자, 대부분의 여러분 수업을 듣고 있는 분들은 어디에 거주하는데? 라고 했을 때 주거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실제 어떤 토지가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그죠? 지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무슨 시, 무슨 구, 무슨 동, 그죠? 몇 번지 토지가. 그 몇 번지 토지는요, 그 토지는 요 9개 용도 지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그 지번이 어떤 용도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뭐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거든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떼보면 여러분 부동산 중개할 때 아마 주택을 매입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걸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떼줍니다. 이건 필요적으로 설명해야 되거든요. 그 용도지역이 어딘지, 건폐율이 어떻게 되는지, 용적률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등등 그 토지에 붙어있던 각종 규제가 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데 나와요. 이걸 떼봐야지 용도지역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보지 않았다, 열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해요? 이 네 개 중에서 어디에 거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거지역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보지 않고도 여러분들 주거지역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용도지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려고 하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열람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런데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강남역 사거리나 서울의 명동은 요 네 개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겠습니까?
예, 상업지역에 속해 있죠.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 토지용 계획서를 안 떼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상업지역인지 그걸 확인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들? 그죠? 거기 열쇠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 용도지역은 처음에 분류할 때 뭐 중심 분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생활권 중심으로 분류했다고 했죠. 생활권 중심으로. 그래서 용도지역은 각각에 맞는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각각에 맞는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용도대로 토지를 나누었다니까요. 그게 용도지역이라고요. 그 용도별로 나눈 거예요. 뭐를 중심에 놓고?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이 용도지역이 뭡니까? 라는 질문은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이 거주하는 곳의 생활권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중에서 어디에 생활권에 속합니까? 라는 질문하고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죠? 즉, 어떤 용도 지역에 거주하느냐라는 질문하고 용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생활권에 있죠. 어떤 생활권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거주하는 것이 주거지역의 생활권이 주변지역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요 4개 중에서 주거지역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놓고 각각에 맞는 생활권으로 분류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법제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총 몇 개의 용도, 생활권으로 분류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21개의 생활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용도지역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중심 분류라고 했습니까? 생활권이죠. 책에다가 좀 써두실래요? 생활권 중심의 분류다. 생활권 중심으로 관할을 분류한 거다. 용도별로 분류한 게 용도지역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적어 놓으시면 생활권 중심 분류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어떤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도시지역은요, 총 몇 개의 생활권으로 나누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크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누고요. 이 각각의 생활권을 주거지역은 다시 6개로 나눕니다. 그죠? 1, 2종 전용 주거지역, 1, 2, 3종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눕니다.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또 3개로 나눕니다.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녹지는 보존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누죠. 그럼 도시가 몇 개로 나누냐면요. 주거지역이 6개로 나누죠. 상업지역이 4개죠. 10개죠. 공업지역 3개죠. 13개죠. 녹지가 3개죠. 총 16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땅값이 어디가 제일 비쌉니까? 그렇죠. 상업지역이 제일 비싸죠. 상업지역 왜 땅값이 비싼지 그런 등등의 이유도 이 용도지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있죠. 관리지역은 총 3개로 나눈다고 했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농림이 있고 자연환경 보전. 이렇게 해서 총 21개의 용도를 생활권으로 디테일하게 나눠서 토지를 거기에 맞게끔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토지가 어떤 신도시에 갔거든요. 신도시에 가니까 그 신도시에 있는 어떤 토지가 만약에 일종 일반 주거지이더라. 아니면 일종 전용 주거지이더라. 아니면 일반 상업지역이더라. 라는 등등 했을 때 그 토지는 그 용도에 맞게끔 앞으로 생활권을 형성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보다는 어디 토지가 비쌉니까? 상업지역 토지가 비싸죠. 왜? 상업지역은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 상가가 형성이 될 거기 때문에 그 토지 활용 가치가 주거지역보다는 마다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역에 부동산을 봤을 때 그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용도지역이 쭉 이래 있겠죠. 그 어떤 토지를 여러분들이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농림지역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지역에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주택을 짓고 상가 건물을 짓고 할 수가 없겠죠. 활용 가치가 낮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 싸죠.
반면에 어떤 지역의 토지를 보니까 그게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에 맞게끔 토지를 활용할 수 있고 주변 지역도 상업지역에 맞게끔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여들 것이고 활용 가치가 높죠. 가치가 높으니까 토지 가격이 그만큼 높게 형성되겠죠. 이와 같이 어떤 토지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그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총 21개 용도 지역으로 나누고 그 21개 용도 지역별로 각 토지가 그렇게 쓰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 가보면요, 아파트를 짓는데 어떤 데는 아파트가 12층, 13층 내외까지밖에 못 짓고 어떤 지역에 가니까 아파트가 25층, 30층까지 지을 수 있고 어떤 지역에 가니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이 막 들어오는데 어떤 지역은 또 그런 게 없고 하는 등등이 있죠. 그게 토지 용도별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생활권들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역을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토지를 볼 때 그 토지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 토지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용도지역을 확인할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공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보면 그 토지가 각각 어떤 용도지에 있는지를 다 판단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각 토지별로 생활권들이 어떻게 미리 정해져서 그 생활권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 그 전에 먼저 어떻게 분류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제가 판서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뭐 암기하라 소리는 진짜 안 하는데 제가 설명은 다 드릴 겁니다. 설명은 다 드릴 건데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 이후에 용도지역 요 21개를 먼저 좀 암기를 해주신다 그러면 공부할 때, 앞으로 미래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용도지역은 우리가 수학을 배우기 전에 구구단을 배우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용도지역 21개를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암기를 해 두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실 때 내지는 앞으로 부동산을 보실 때 상당히 도움을 받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먼저 용도지역 21개를 한번 쭉 판서를 한 다음에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에서 용도는 다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뭐 중심 분류라고 했어요? 생활권이죠. 그래서 생활권이 몇 개 있다? 21개의 생활권으로 용도를 지역별로 나누어서 21개의 생활권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용도지역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용도지역은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용도지역에서, 자, 수업을 듣기 전에는 용도지역이라는 말이 어려웠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인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생활권이라고 했습니다.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각각에 맞는 생활권으로 지역을 뭐 했다? 분류를 한 겁니다. 분류를. 그래서 우리는 관할의 토지가 총 몇 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지냐면 크게 몇 개? 4가지 용도의 생활권으로 나눠지고 그 4가지 용도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이렇게 4개의 생활권으로 나눕니다. 이 4개의 생활권은 다시 9가지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사용도 구지역이라고 부르고 도시가 다시 나눠집니다. 뭐로? 주거지역으로,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4가지 용도지역으로 나눕니다. 관리지역이 다시 어떻게 나눠집니까?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몇 개 나오냐면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4개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라면 7개죠. 그 다음에 농림은 분류가 없어요. 8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9개. 그래서 4용도 구지역이다. 이럽니다. 자, 이게 끝이냐?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걸 대통령령에서 총 21개로 다시 쪼개는데 주거지역을 다시 어떻게 나누냐면요. 주거지역을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전용주거지역은요, 1종하고 2종으로 나눕니다. 1종 전용하고 2종 전용.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6개죠. 1, 2종 전용,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 4개로 나눠집니다. 중심 상업지역, 일반 상업지역, 유통 상업지역, 근린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상업지역이 4개죠. 그럼 주거지역 6개, 상업지역 4개 하니까 10개죠, 벌써.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다시 3개로 나눠집니다. 공업지역은 근데 주거지역 분류하고 똑같아요.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이렇게 하면 3개죠. 그러면 총 13개죠. 그 다음에 녹지가 다시 3개로 나눠집니다. 보존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 그러면 13개에서 몇 개입니까? 16개죠. 자, 해볼게요. 주거지역 6개죠. 상업지역 4개죠. 10개. 공업지역 3개죠. 13개. 녹지 3개죠. 16개. 관리지역 3개죠. 19개. 그 다음에 농림 20, 자연환경 보전 21개. 그래서 총 분류는 몇 개냐면 21개의 용도, 즉 21개의 생활권을 관할을 나누어서 쓰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점, 그 다음에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의 차이점을 아시면 훨씬 더 토지를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토지가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봐야 됩니다. 근데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지 않고도 각 토지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건물의 유형, 그 다음에 건물의 크기를 보면 용도지역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용도지역을 배우는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책에 있는 의미를 시험용으로 외우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걸 안 다음에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고, 우리는 매일 눈을 뜨면 이 용도지역 21개 중에서 최소한 서너 개 이상은, 때로는 5-6개 이상을 매일 눈으로 보면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 저기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구나. 아, 저기는 준주거지역이 있구나. 아, 저기는 일반 상업지역이 있구나. 아, 여기는 생산 녹지구나 하는 등등을 우리가 눈으로 체감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오늘 같은 수업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기 전에는, 그죠? 그냥 막연하게, 집이 있네, 논밭이 있네, 하는 등등만 알았을 겁니다. 공장이 있네, 이런 등등만 알았을 건데,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면, 아, 이게 어떤 용도지역에 속해 있구나라는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각각의 용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생활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 생활권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를 지금부터 개념을 잡으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주거지역은 다시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 전용은 1, 2종이 있고 일반은 1, 2, 3종이 있습니다. 먼저 전용 주거지역 볼게요. 전용 주거지역은요, 1종은 단독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랍니다. 뭐 중심이랍니까? 단독 중심, 양호한. 2종은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은요, 1종과 2종으로 나눠지는데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공통점이 있다 그러면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면 전용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단독주택 중심이면 1종, 공동주택 중심이면 2종이 되겠습니다. 일반 주거지역 한번 볼게요. 일반 주거지역은요, 1, 2, 3종이 있는데 1종은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역시 편리한 주거환경,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역의 공통점을 보니까 전부 다 무슨 주거환경이랍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자,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점을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점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면 전용, 편리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면 뭡니까? 일반 주거지역이죠. 자, 그러면 양호한이란 말과 편리한이란 말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전용 주거지역은 어떤 주거환경이랍니까? 양호한이죠. 일반 주거지역은 뭐예요? 편리한이죠.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 양호하다란 말하고 편리하다란 말이 어떻게 달라요? 양호하느냐 편리하느냐는 형용사의 차이를 물어보는 건 아닙니다. 양호한과 편리한 형용 사이는 유치원생도 알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그 토지의 쓰임이 다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 양호하다 이러면요, 양호하죠. 편리하다 이러면 편리하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1종, 2종 전용에서 얘기하는 전용 주거 지역에서 얘기하는 양호한이라는 것은 앞에 생략 때 말이 있어요. 뭐하진 않지만 편리하지는 않지만 양호한 주거환경. 일반 주거지에서 얘기하는 편리하는요, 뭐하진 않지만 반대말을 넣어줘야 돼요. 양호하진 않지만 편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지인들, 친척도 되고 친구도 되고 선후배도 상관없습니다.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놀러 갔거든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니네 동네는 정말로 살기 편하겠네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 살기 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집 앞에 나이트클럽이 있고 집 앞에 모텔이 있으니까 살기 편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경우에 살기 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집 근처에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고, 그 다음에 초, 중, 고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그죠? 동사무소, 파출소 이런 등등이 근처에 다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살기 편하겠네 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편리한 주거환경인 일반 주거지역은요, 편하다는 것은, 그죠? 삶의 질보다는 삶의 편의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다 적다 많겠죠. 뭐보다는 전용주거지역보다는. 그래서 뭐하진 않다, 양호하진 않지만은 삶의 질보다는 삶의 편의성을 따져서 편리한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전용주거지역은 양호하거든요. 그래서 뭐하진 않다, 편하진 않겠죠. 편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때문에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양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전용주거지역은요, 어떤 지역을 가든지 간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산을 끼고 있어요. 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공원을 끼고 있습니다. 밤 되면 조용하겠죠. 아침에는 새소리가 들리겠죠. 그러니까 평지에 있겠습니까? 약간 지대가 높겠습니까? 그죠? 약간 지대가 높은 곳에 있겠죠. 자, 서울을 대표하는 산이 어디입니까? 북한산이죠. 북한산 밑에 있는 성북동, 평창동 이런 데가 전용주거지역이죠. 그죠? 그죠?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우리 일반적인 삶을 얘기하면서 슈퍼, 편의점, 학교, 관공서 등등이 밀집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살기가 편하다, 편리한 주거환경, 뭐라고 형성되어 있습니까?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양호한 주거환경하고요, 편리한 주거환경은요, 딱 하나를 보시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콩나물국을 꼭 끓여야 돼요. 그죠? 근데 집에 콩나물이 없어. 양호한 주거환경인 전용주거에서는 콩나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차 타고 나가야 돼요. 편리한 주거환경인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콩나물을 사야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차를 타고 나가는 게 아니고 슬리퍼 신고 나가면 되겠죠. 그 차이입니다. 그게 바로 전용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의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이는 이제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주거의 차이는 봤어요. 양호한이면 전용, 편리한이면 일반인데 1종과 2종의 차이는요, 1은 단독 양호한, 2는 공동 양호한. 그래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 양호한이기 때문에 단독 주택이 밀집이 되어 있으면서요, 그죠? 양호한 주거환경이니까, 그죠? 집안에 조경수가 쫙 펼쳐져 있고, 그죠? 밖에 놓으니까, 그죠? 맑은 공기, 조용한 동네가 형성되어 있더라라고 하면 일종 전용주거지입니다. 슈퍼가 없습니다. 편의점 없습니다. 대신에 새콤 초소들이 있어요. 동네마다 부잣집들이 많아가지고.
대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TV를 통해서 내지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몇 번은 다 본 곳들이죠. 또 때로는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거기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그런 데가 일종 전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종 전용은요, 양호한데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안입니다. 여러분, 공동주택이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아파트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아파트가 있으면요, 인구 밀도가 높죠.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양호하기보다는 편한 쪽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는 공동주택 중심이라서 아파트가 안 된다, 된다. 되기는 된다. 근데 고층 아파트보다는 저층 아파트, 5층짜리 저층 아파트가 많을 것이고, 여기는 타운하우스라든지, 그죠? 우리가 소형, 대형, 평수는 대형이고, 가구수는 20가구 내외의, 그죠? 진짜 빌라,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2종 전용 주거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유 명사화되어 있는 빌라촌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수도권에서 방배동 빌라촌이라든지 부산의 해운대 빌라촌이라든지 아니면 설해마을 뭐 등등해서 대형 빌라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이 있죠. 그런 데가 2종 전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시다.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삶의 질을 우리가 더 중시하는 곳들입니다. 근데 1종과 2종의 차이는요, 1은 단독 양호한, 2는 공동 양호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편리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게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죠? 우리 집 근처에 편의점, 학교, 관공서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편리한 주거환경인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근데 1, 2, 3종의 차이는요, 1종은 저층 편리한, 몇 층을 말합니까? 4층 이하를 말합니다. 4층 이하. 그러니까 동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일반 주거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집집마다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들이 집집마다 형성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거지 전용 주차제 이런 것들이 시행되는 곳이 1종 일반 주거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그죠?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이죠. 그 중층이라니까 몇 층은 없어요. 몇 층은 없는데 보통 15층 내외의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으면 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3은 중고층이죠. 그러니까 고층 25층 30층짜리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는 3종 일반 주거지이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을 형성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계집안 다시 볼까요? 자, 봐요. 자, 전용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전용은 뭡니까? 양호한. 일반은 뭐예요? 편리한이죠. 근데 1은 어떤 양호한? 단독 양호한. 2는 공동 양호한. 양호한이 공통점이죠. 자, 일반 주거지역은 어떤 형태입니까? 편리한 주거환경이죠. 근데 1종, 2종, 3종의 차이는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 중층, 중고층. 저층은 몇 층 이하를 말합니까? 4층 이하죠. 4층 이하이기 때문에 1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는 법적 개념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를 아파트를 부르기 때문에 아파트는 지을 수 있겠죠. 중층은 아까 몇 층? 15층 내외라고 했습니다. 중고층은 그보다 층수가 높을 때를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은 주거 기능이 위주가 되겠죠. 그런데 주거 기능을 위주로 하되, 주는 주거 기능입니다. 주거지역이라서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주된 기능은 주거지역인데 거기에 상업 기능이나 업무 기능이 혼재가 돼서 들어오죠. 그러면 거기를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주로 어디냐면요, 주택가예요. 주택가. 여러분, 주택가에서 어디가 여러분들 제일 번화합니까? 그렇죠. 주로 지하철역이 있다든지 버스 정류장이 있으면 그 주변에 가보면 우리 집 앞에는 없는 시설들이 때로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가 있다, 스타벅스가 있다, 또 때로는 SK텔레콤 대리점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런 데가 준주거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거지 안에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데를 우리가 준주거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 준주거지입니다.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기능이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준주거지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버스 정류장이나 주택가인데 역세권 주변이 주로 준주거지역에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총 6개입니다. 그죠? 먼저 양호한 주거환경인 전용. 전용은 1, 2종으로 나누죠. 1은 단독 양호한, 2는 공동 양호한. 일반 주거지역은요, 편리한입니다. 편리한. 자, 근데 1, 2, 3종의 차이는 저층, 중층, 중고층.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기능이 들어와 있고 주로 어디 주변이라고 했습니까? 역세권 또는 버스 정류장 주변이 준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거지역을 6개로 분류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상업지역 들어가 볼게요.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거리입니다. 중심 상업지역은 도심, 부도심의 업무, 상업 확충을 해서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중심에서 포인트는 심이에요, 심. 한 도시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게 중심이다. 한 도시의 심장, 심장이죠. 심장이니까 언제 제일 복잡거리겠습니까? 낮에, 밤에. 한 도시 심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가장 번화할까요? 그렇죠. 심장이라고. 낮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둘 다죠. 낮밤 둘 다. 하루 종일. 심장이 언제 뜁니까? 낮에 뜁니까? 밤에 심장이 뜁니까? 아니잖아. 하루 종일 뛰잖아.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도시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서울의 명동, 강남역 사거리, 부산의 서명, 대구의 동성로 이런 데가 중심 상업지역이 되겠죠. 그죠? 한 도시에서 가장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게 심입니다. 심. 한 도시의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게 중심 상업지역이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포인트가 업무기능입니다. 업무기능. 업무기능을 담당하니까 그 도시 안에서 관공서 내지는 일반 우리가 은행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우리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로 시청이나 도청 주변이 전부 다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그 중심 주변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은행이라든지 각종 기업들이 막 몰려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일반 상업지역은 광화문, 서울시청이 있는 광화문 근처가 되겠죠. 또는 우리가 서초동의 법원, 검찰청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들 보면 사무실들이 막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데가 일반 상업지역이고, 일반 상업지역의 포인트는요, 업무기능입니다. 업무기능. 중심 상업지역의 포인트는 심장이고, 일반 상업지역은 업무기능. 한 도시에서 우리가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데가 일반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인데 그 다음에요. 유통상업지역은 유통물류기능입니다. 유통물류기능. 도시 안 지역 간의 유통기능이죠. 유통기능이니까 도매기능일까요? 소매기능일까요? 그렇죠. 도매기능이죠. 도매기능. 그래서 농수산물 내지는 공산품의 도매가 이루어지는 곳이 유통상업지역이고, 서울에서 농산물의 도매가 이루어지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수산물의 도매가 이루어지는 노량진 수산시장, 공산품의 도매가 이루어지는 남대문시장 또는 동대문시장, 이런 데가 유통상업지역입니다. 문을 낮에 열까요? 밤에 열까요? 그죠. 새벽에 열겠죠. 새벽에, 밤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개념상 주택 건축이 전면 금지가 된 지역입니다. 시끄럽기 때문에. 밤에 우리가 쉬어야 될 시간에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유통상업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죠? 유통물류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이죠. 근린상업지역은요, 근자가 가까울 근입니다. 린이 이웃 린이거든요.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은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주는데, 여러분 이웃 가까이 어디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받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트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마트는 롯데마트, 이마트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지역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말하냐면 재래시장 주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주변에 재래시장 있죠? 그 주변 지역이 여기에 있는 근린상업지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은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 심자, 심장,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업무, 일반상업지역. 도매기능, 유통상업지역. 그 다음에 재래시장,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4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4개의 상업지역이 있다. 다시 할게요.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은 전용, 단독 양호환이면 1종, 공동 양호환이면 2종, 그 다음 편리한 주거환경이면 일반이죠. 근데 1, 2, 3종의 차이는 저층, 중층, 중고층.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 플러스 상업기능이 섞이면 준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도심기능이나 심장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 업무기능을 담당하는 일반 상업지역, 유통물류기능을 담당하는 유통상업지역, 근린지역에서 가까울 근 이웃린, 이웃 가까이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뭐요? 근린상업지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죠. 공업지역은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중공업지역인데, 분류를 보니까 주거지역과 똑같네요.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주구지역 분류하고 똑같습니다. 먼저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이죠.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공업이니까 굴뚝산업이에요. 굴뚝산업. 그래서 수도권에는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울산에 여러분 석유화학 단지 어디에 가니까 염색공단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들어가니까 악취가 확 나면서 눈도 시큰거리고 도저히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냄새를 맡기가 곤란할 정도로 우리가 중화학공업들이 밀집되어 있더라라고 하면 거기가 전용 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전용 공업지역은 포인트는 중화학공업이나 공해성 공업이 우리가 전용 공업지역의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죠.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니까 기계공업, 그죠? 의류, 식품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용 공업지역은 중화학 공업이나 공해성 공업, 일반 공업지역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계공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품, 의류 이런 공장들이 있더라라고 하면 뭐예요? 일반 공업지역. 그리고 석유화학 단지나 염색공단과 같은 냄새가 악취가 나고 막 그런 데가 있더라. 뭡니까? 전용 공업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이 포인트입니다.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 이런 것들이 막 혼재가 되면 여기를 준공업지역으로 봅니다.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 섞여 있으면 준공업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공업지역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이렇게 세 개로 분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입니다. 녹지는 보전, 생산, 자연 녹지로 분류하거든요.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인데 이 세 개는 보전, 생산, 자연 녹지 세 개의 분류는요.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분류하면 돼요. 그래서 보전 녹지는 도시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종가를 뭐 할 필요가 있더라?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를 보전 녹지로 부릅니다. 생산 녹지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뭐 했다? 유보했대요. 자연 녹지는 도시 녹지공간의 확보, 확산 방지, 장래 도시 용지 공급을 해서 보전할 필요가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적이지만 개발이 뭐 된다? 허용이 되는 것을 자연 녹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보전 녹지, 생산 녹지, 자연 녹지는요.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이 안 되면 보전, 개발이 유보가 돼 있죠. 그죠? 개발이 유보가 돼 있죠. 그러면 생산. 개발이 가능하죠. 그러면 자연 녹지. 그래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개발이 안 되면 보전,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 녹지. 그래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개를 분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가장 시험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도시지역의 16개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형성하는 게 뭡니까? 전용. 편리한 주거환경이면 일반이죠. 양호한 주거환경인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 양호환이면 1종, 공동 양호환이면 2종. 편리한 주거환경은 일반이죠. 그죠? 일반주거인데 저층, 중층, 중고층 1, 2, 3종입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 혼재되면 됩니다. 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심 기능이나 부도심, 한 도시의 심장이면 중심, 업무 기능을 담당하면 일반, 유통 물류 기능이면 유통상업지역. 그죠? 근린지역에서 이용품을 공급하면 근린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은 중화학공업이나 공해가 막 나옵니다. 전용공업지역. 공해를 배출하지 않는 일반적 공업 배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일반공업지역. 그 다음에 경공업 플러스 주거 플러스 상업기능이면 준공업지역이 되겠죠. 녹지는 개발이 안 되면 보전, 개발이 유보되어 있으면 생산, 제한적 범위에서 개발이 가능하면 자연녹지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지역이 나오는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은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먼저 농림을 한번 볼게요. 농림은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르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로서 농림업진흥이나 산림보전에서 필요한 지역을 농림이다 이럽니다. 농림지역은 글자에서 의미를 주죠. 근데 하나 추가할 게 있다 그러면 농사를 짓는 곳이 농림지역 맞아요. 근데 뭐도 포함됩니까? 보전산지, 산림보전을 위해서 필요해도 이게 농림에 속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4용도지역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농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림 보존에서 필요한 것도 농림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다음 자연환경 본적입니다. 자연환경 본적은요 6개를 보존해요.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는 뭐하고 보존합니다. 그리고 수산자원이죠. 생산물이죠. 수산,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이 자연환경 본적이고, 제주도에 있는 성산 일초봉이 뭡니까? 라고 본다 그러면 두 말 할 필요 없이 자연환경 본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총 4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걸 9가지 지역으로 나누고 이걸 다시 도시를 16개로 나눠서 21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은 제가 충분히 좀 해야 되고, 관리지역은 다른 것들은 글자 가지고 어떤 의미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관리지역은 글자 가지고 의미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다음 시간에 관리지역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등등에 대한 내용도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첫 수업이었습니다. 첫 수업이었는데, 기초강의는 공법을 앞으로 계속 공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용어를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용어를 여러분들 익숙하게 바꾸는 데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줄치고 막 신경 쓰면서 별표하고 이렇게는 안 들으셔도 돼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시고, 이 개념과 용어를 숙지한 다음에 기본선언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다 그러면 훨씬 기본선 수업이 잘 들리고, 그죠? 풍부하게 또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기초 강의니까 꼭 여러분들이 자꾸 미루지 마시고 이걸 들으면서 그다음에 기본 강의로 넘어가서 기본 강의하고 매칭시켜서 수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수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관리지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